여기 나온 부분들은 하나도 놓칠 게 없어요. 어떤 그 문제가 나와도 사실 하나도 특이하지 않고 굉장히 나올 만한 문제들이에요. 여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우신 다음에 응용할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부터 다 외우세요. 단능, 쌍능, 합작능까지 나오고 뭐 동원이 강능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또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일부러 그냥 나열을 일단 해드렸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적으면 혼란스럽기만 해. 이것은 무엇이다만 차라리 아는 것이 여러분이 덜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보시면 태조부터 그 다음에 중요한 왕들의 무덤을 딱 넣어놨어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된 데 한번 보세요. 태종 지금 서울에 있어요. 지금 하이라이트 된 대부분의 곳은요, 서울에 위치한 왕릉이에요. 문제에 그것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서울에 있는 왕릉부터 뭐 아주 눈에 익잖아요. 헌릉, 그 다음에 정릉, 강릉, 그 다음에 의릉, 뭐 그 다음에 안릉, 그 다음에 태릉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어요. 태릉 선수촌. 그렇게 할 적에 보면 서울에 소재한 왕릉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단종은 왜 넣었냐면요, 서울이건 경기도건 위치하지 않은 지방에 있는 유일한 왕릉이에요. 단종 같은 경우는 유배를 가셨었잖아요. 삼촌인 작은아버지인 세조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을 마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사사당한 다음에 그 시신을 돌봐준 사람이 없어서 그 지역에 있는 신하 한 사람을 몰래 이렇게 매장을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다시 모셔갖고 하신 건데, 여기 보는 단종 같은 경우도 문제 가장 많이 나요. 지방에 있어.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왜 경기에 위치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요거 다 고종까지, 중종의 계비, 태릉까지 다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보신 다음에 여기 보면 이상하게 영릉이 있어요. 세종의 영릉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디에 영릉이 있냐면 효종의 영릉이 있거든요. 달라요. 그렇죠? 효종의 영릉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세종의 영릉은 이름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뭐예요? 한자를 넣어놨어요. 요거 보시면서 하시고, 강원도 영월의 장릉, 경기도 여주의 영릉과 영릉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시의 도읍지인 한양에서 4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왕릉이 굳이 40km 이내에 위치할 이유는 뭐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왜냐면 예전에 왕이 행차하셔서 제사를 올리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기구가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없단 말이에요. 다 행차하셔야 돼요. 가시면서 너무 멀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물론 경기도에 산세도 좋고 굉장히 명당 자리가 많아서인 이유도 있지만, 행차하시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아예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내에는 입지해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총 왕릉이 40기고 원이 13기, 그 다음에 총이 모셔져 있다. 속세 공간인 진입 공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입하고 제양 공간은 뭐예요? 실제로 제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성역 공간은 실제로 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양을 그 묘 앞에서 올리지 왜 제양 공간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왕릉인 것이죠.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일단 가면 그 석상 앞에서, 묘 앞에 있는 석상에다가 제사를 올리잖아요. 그런데 왕릉 같은 경우는 석상은 제사를 올리지 않아요. 이미 밑에서 제사를 다 올리고 온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양 공간에서 홍살문은 지나서 거기 정자각에서요 다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고 그 위에는 성역 공간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면 조선의 왕조 무덤은 총 119기예요.
기라고 했죠. 그래서 왕과 왕비가 계신 곳이 사실은 119기인데 그 왕과 왕비가 계신 곳이 42기예요. 그러면 42기? 그러면 조선 왕릉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40기라고 알고 있는데 왜 42기지? 아까 말씀드린 2기는 조선 2대 왕이었던 정종의 무덤이었어요. 그 왕릉은 지금 개성에 있어요. 그것도 문제 난 적이 있어요. 황해도 개성 소재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관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북한 쪽에서 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2009년에 등재된 것은 이 2기를 뺀 총 40기예요. 이것이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우리나라 쪽에 등재가 된 숫자죠. 그렇죠? 요거 보시면서 그런 거 있구나. 그러면은 아까 나온 왕릉이 있고 원이 있고 총이 있는데 원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은 왕세자와 왕세자 비의 무덤이 원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왕이 되시지 않은 분들이죠. 그리고 묘는 뭐예요? 일반인들도 묘라고 하죠. 아니면 왕족들도 묘라고 써요. 총은 부는 뭐야? 무덤의 주인이 무슨 고분, 군 들어가잖아요. 분자가 들어가면요.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별다른 특징도 없어. 이런 것을 분이라고 해. 총은 뭐예요? 총은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장군총이라는 말 많이 쓰죠. 장군총을 보면 장수왕의 것이긴 한 것 같지만 어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 볼 때 광개토대왕릉과 가까이 있고 이런 걸로 볼 적에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의 무덤일 확률이 높아. 하지만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벽화조차도 없잖아. 왜냐면 돌무지 무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군총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렇죠? 그러셔서 여기 나온 왕릉의 종류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02페이지에 속세공간, 제양공간, 그 다음에 그 성역공간, 요거 구분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왕릉의 배치 보면요. 곡장부터 나오는데 곡장이 맨 위부터 나오는 거예요. 곡장은 뭐예요? 왕릉을 보호하기 위해 삼면으로 둘러싼 담장이야. 담장부터 위에서부터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그 순서인 거예요. 곡장부터요. 밑에 비각까지가 성역공간이에요. 그리고 정자각부터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홍살문까지가 제향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금천교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연못, 제실, 금천교가 속세공간이야. 그러니까 내가 금천교는 뭐야? 그냥 다리예요. 물이 밑에 흐르고. 근데 의미를 두는 거야. 내가 딱 들어가니까 여길 넘었어. 그럼 나 이제 성역공간으로 들어간 거. 왜 성역이에요? 왕은 지금 살고 계셔요. 지금 사후세계에서 지금 살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릉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저분은 돌아가신 분이야. 이렇게 치부됐으면 어떻게 돼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후세계가 있잖아. 외국에는 사후세계 이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가면 저쪽에 여기 제사 지내고 저쪽 위에서 놀고 계셔. 논일고 계시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돌 뭐라고 해야 되나? 석상을 뭐라고 해요? 돌 쟁반 있잖아요. 무슨 돌 올려놓는 제사 지내는 그 석상이 혼유석이라고 해서 지금 혼이 놀고 계셔. 지금 그냥 그리고 그 앞에 신하들이 다 지키고 있어. 문관들, 무관들 다 지키고 있고 그 양들, 호랑이들 이런 그 동물들이 왕을 지키고 있어. 지금 똑같이 보여주는 거야. 예전에 사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볼 적에 얼마나 가치가 높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사후세계가. 그러면서 막 거기서 스토리가 벌어지는 거야. 유네스코 등재되려면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사실. 스토리가 있고 거기서 무슨 뭐 역사적 사건이 있건 여러 가지 보편적 가치를 느낄 수 있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물들이, 유적지들이 등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곡장 같은 경우는 그래요. 봉분 있죠. 봉분은 뭐야? 무덤 올린 거. 석양 있죠. 석고 이거 다 뭐예요? 옆에서 주군이의 명복을 빌며 어때요? 사악한 무리들을 내쫓는 상서로운 뭐예요? 동물들인 거예요. 석호 있죠. 그러니까 석양하고 석호는요 세트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혼유석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상석이라는데 석상이에요. 석상이라 해서 재물을 차려놓는 곳이지만 왕릉은 정자각에서 재를 이미 올리기 때문에 홀령이 거기서 앉아서 노시는 곳을 혼유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망주석 있죠. 그 다음에 장명등은 뭐예요? 요것도 그 등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이거는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왕릉을 지금 환하게 하셔서 지금 살고 계신데 속세에서 지금 속세가 아니고 이거 성역 공간에서 살고 계시니까 불도 밝혀드려야 돼. 그리고 문인석, 석마 있고요. 그 다음에 무인석 있어요. 그러면 문인석은 뭐예요? 장명등 자유에 있는데 뭐예요? 문인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요것도 작년에 전시한 적이 있었는데 작년일 거야. 제가 뭐냐면 문인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왕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마는 뭐예요? 말이죠. 그 다음에 무인석은 뭐예요? 각각 석마들을 대동하고 있어. 무인석은 문인석 아랫단에 석마를 대동하고 있으며 왕을 호위하고 왕에게 위험이 처했을 적에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뜻으로 장검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인석 있고 밑으로 내려 또 문인석하고 석마하고 딱 구별이 되면서 밑쪽은 무인석으로 되는 거야. 무인석 그 다음에 석마가 또 있죠. 그 다음에 산신석 있죠. 그 다음에 예감이란 거 있죠. 그 다음에 비각 있어요. 비각은 뭐야? 우리 알고 있는 그 비예요.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자처럼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장소죠. 그래서 비석이 있고 비석이 있으면 비각이 웬만하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성역 공간이야. 그 다음에 정자각에서 재를 올리는 것으로 왕은 정자 모양의 정자각을 조성, 정자각에 오를 때는 동쪽으로 오르고 내려올 쪽에는 서쪽으로 있는데 이런 것들 설명들 외워두시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죠. 그 다음에 소전도 있고 참도가 있어요. 참도 한번 보세요. 홍살문에서 정자각까지 폭 3m 정도로 돌을 깔아놓은 곳으로 왼쪽에 약간 높은 곳은 신이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신 왕이 다니는 곳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어도라고 해서 현재 살고 있는 왕이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아까 무슨 삼도도 있었는데 삼도 기억하셔야죠. 가운데 왕이 지나가고 오른쪽은 어떤 문인이에요, 문신이에요. 왼쪽은 무신이에요, 문신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서 삼도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참도가 있어. 이렇게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수복방 있죠. 수라방 있고 배 있고 홍살문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홍살문. 그 다음에 홍살문을 지나오면 금천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탑에 대해서 탑을 막 해부하듯이 구분을 지었잖아요. 상륜부, 탑신부, 그 다음에 맨 밑에 기단부. 이 왕릉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성역 공간이 위쪽에 있어. 맨 위로 언덕에 있잖아요. 왕릉이.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언덕을 해야 되는데 밑에 쪽에서 올라가려면 금천교, 그 다음에 여기 어디 나왔어요? 제실, 연못을 지나서 홍살문에 이르러서 홍살문을 넘어서면 이제 뭐가 돼요? 제한 공간이 되고 이제 성역 공간이 되는 거예요. 요거 거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한 몇 번 나온 적 있죠.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603페이지에 천마총 있죠. 금동대학로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백제 금동대학로 같은 경우는 그 내용도 굉장히 대단하지만 그 백제의 유물들 중에 정말 막말로 원탑이 뭐냐 그쵸? 진짜 최고봉이 어떤 걸작품이냐 할 적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백제는 금동대학로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신라 같은 경우는 석굴암이라는 말을 저는 해요. 보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제가 여기에 무슨 뭐가 새겨져 있고 그거는 일일이 말씀 안 드려요. 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유물이고
박물관 가서도 보면 실물 모양으로 똑같이 해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박물관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유물들을 많이 보느냐를 많이 보거든요. 제 것도 제가 보고 싶은 것도 보면서. 근데 사람들이요, 참 비슷한 것이 뭐냐면 거의 보고 싶은 것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쪽에 금동대학로가 모형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어디 뭐 어디 뭐 저기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봐. 굉장히 그 하나하나를 보면 의미가 다 있는 조각들이거든요. 하나하나 파고. 그게 사실은 향로가 박산향로라고 해서 중국에서 온 향로예요. 향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 불 피워갖고 연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박산향로의 틀을 벗어나서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백제 금동향로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제가 한 10명들 계속 오는 걸 봤는데 그거를 유심히 보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충분히 관광객들하고 가실 적에 굉장히 충분히 설명을 한다면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아이템인데, 유물인데 그걸 놓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국립중앙박물관도 있고요. 백제 한성박물관에도 똑같이 있어요.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강서고분 사신도 있고 총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돌널무덤. 이게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짬뽕되게 넣어놨어요. 왜냐면 문제는 막 헷갈릴 정도로 짬뽕되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막 돌널무덤하고 고인돌 얘기 나왔죠. 고인돌 유적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하려고 얘기 안 했었는데, 북방식 한계선.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북방식은 탁자식이었어. 남방식은 뭐였지? 무슨 식이었어? 아까 기반식 뭐 여러 가지 나왔었어. 그러면 덮개식 뭐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러면 북방식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북방식 같은 경우는 탁자식이야. 그 다음에 남방식은 테이블식이야. 그쵸? 바둑판식이면 여기로 다시 돌아서 603페이지에 보면은 고인돌 유적지로, 아니 북방식과 남방식의 한계선이 뭐야? 북방과 남방의 한계선은요, 전북 고창군, 요것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고창군 아산면 쪽에, 거기를 기준으로 그 위쪽은 이북이라고요. 북방식이라고, 그 밑쪽은 남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아산면 상감리. 그래서 북방식 고인돌의 한계선이 전북 고창군의 아산면, 고창군 아산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분하는 거죠. 북방식은 아무래도 좀 더 기후가 낮잖아요. 남방식은 아무래도 기후가 높죠. 그래서 아까 말한 탁자식이 나오고 바둑판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판식 같은 경우는 지하에 이미 시신을 매장을 시켜요. 그런데 지금 이 탁자식 같은 경우는 일단 사방에 기둥, 아주 큰 돌을 놓고 그 위에 덮개를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차이점이 있죠. 그리고 북한의 조선시대 왕릉 이런 거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분묘의 시기상 순서들 이런 거 꼭 체크하세요. 장군총 나오죠. 무령왕릉 나오죠.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시기상 분묘의 시기상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처음에 장군총 놓고 무령왕릉 놓고 고분, 강서고분, 그 다음에 문무대왕. 근데 사실 이거요, 이렇게 돼요. 국사를 조금만 공부하신 분도 이거 맞힐 수 있어요. 그 왕이 살았던 것만 알면 묘가 나오잖아요. 갑자기 문무왕이 어떻게 장수왕보다 먼저 태어난 걸로 나오겠냐고요. 문무왕은 더 뒤쪽이네. 통일신라 쪽인데. 그러니까 국사만 알아도 요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국사를 모르면, 이 왕이 언제 활동했는지를 모르면 이것도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국사하고 자원하고 같이 펴놓고 공부하세요. 꼭 그런단 말이에요. 고분의 형태와 벽화 나오죠. 벽화가 없는 고분, 그 다음에 예술의 특징들,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교재 자체는 두껍게 안 했지만요,
굉장히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콤팩트하게 다 넣어놨다면 요 정도만 아셔도 그래서 90%는 맞히실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성곽 나오죠. 성곽도요 은근히 문제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성곽은 대부분 산성이 많아. 산성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산성 얘기했잖아요. 어느 나라 군이 쳐들어왔을 적에 산성이나 해도로 숨어서 거기서 방어했다. 공격을 막아냈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 어느 군이 기억해 보세요. 아무튼 간에 아무래도 돌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산성을 많이 쌓았죠. 그래서 산성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이고 도성, 궁성, 행제성, 읍성 등 나와요. 그러면 입지에 따라서 평지에 있는 성이 있어. 산성이 있어. 그 다음에 평산성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토성. 나 토성 어느 토성 들었는데 토성 기억하셔야 되죠. 몽촌토성, 풍납토성. 어머, 몽촌하고 풍납토성 또 까먹었네. 어디였지? 어느 나라의 도읍지라고 알려진 곳 있잖아요. 그쵸? 지금 이거 저 설명 안 해드릴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 토성하면 딱 나와야 돼 이제. 그쵸? 잠실 체육관 있잖아요. 올림픽공원 가면 토성 예터 남아 있어요. 토성이 지금 올려져 있는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발견이 됐죠. 석성 나오죠. 그 다음에 토석, 손축성 나와요.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왕궁성 나오는데 특히 중요한 거 나올게요. 요거 꼭 체크하세요. 성의 보호 및 방어 시설. 요거 매번 문제 나와. 무슨 문제 나왔냐면 성을 방어할 적에 여러 가지 구축물들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장 같은 경우는 성 위에 쌓은 낮은 담장으로 적을 감시할 적이 있는 거야. 여장도 문제 나고 옹성도 나오죠. 해자는 너무 당연한 거야. 해자는 뭐야? 성 주위에 둘러 퍼낸 연못이죠. 그래서 거의 해자 같은 경우 한 2m 정도 파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을 대놓는 건데 인공으로 땅을 파서 고랑을 내거나 자연하천을 이용하여 적에 접근을 막아요. 왜냐하면 성이 있어. 일단 2m 높이의 그 해자를 만들어 놓으면요 성에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자는 너무 기본적인 얘기예요. 돈대, 관문도 문제 나온 적 있죠. 그 다음에 현안, 적대죠. 그 다음에 치도 가끔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암문. 암문은 뭐예요? 비밀스럽지 않아요? 이름 딱 들으면 암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 내는 작은 성문의 하나야. 그러셔서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수문, 채성, 강로, 그 다음에 장대, 봉수대. 봉수대는 알고 계시잖아요. 불 피워서 높은 산봉우리에서 해서 봉화를 올릴 수 있게 설비해 놓은 곳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있는 것들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면요 하루에 중요한 거 2-3개씩만 외워. 항상 그러잖아요. 그냥 여기 책에 교재에 나온 거는 그냥 설렁설렁 외우고 막 나는 또 딴 거 더 중요한 거 하고 싶어 이러면은 절대로 자원 문제 못 맞춰요. 여기 나온 기본적인 걸 다 외우고 그 시간이 남으시면 다른 걸 외우시면 돼요. 이거 문제 안 나온 적 없어요. 거의 2-3년 내에 한두 번, 한 번에 한 문제씩은 꼭 나왔었어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나온 문제를 정확히 외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나오지 않을 문제를 계속 외워봤자 이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수원 하성의 사대문은 무엇이냐. 이것도 충분히 나왔었죠. 사대문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대문 있었죠. 서울의 한성의 사대문, 사서문이 있었어. 그리고 어떤 궁의 문도 동서남북의 문도 문제 나왔었어. 이런 문이 이게 나오면요. 일단 사대문 얘기가 나오면 저 같으면요. 기억이 안 나면 막 찾아보겠어. 서울의 한양의 사대문 뭐였지? 사서문 뭐였지? 경복궁의 동서남북 사문은 뭐였지? 이런 것들. 같이 기억 안 나시면 같이 외워버리세요. 사찰 나와요. 고구려 사찰, 백제 사찰, 신라 사찰 쭉쭉 보시고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에 요게 가끔 요렇게 까다로운 문제들 나올 경우가 있어요. 특히 주요 건물명 한번 보세요. 사찰에 보면 일주문 나오죠. 천왕문 나오죠. 해탈문 나와. 대웅전. 대웅전은 뭐야? 석가모니를
모신 법당을 대웅전, 보통 대부분의 절들은요 가면 대웅전에서, 대웅전이 주불전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를 모신 대웅전, 대웅은 부처를 만해.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 석가열애불을 모셨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웅전 굉장히 중요하고, 팔상전은 뭐예요? 아까 말한 부석사 팔상전, 그러면 법주사 팔상전, 그러면 부처님의 생애를 8폭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법당이야. 그러면 팔상전, 이거는 아까 석탑이었나? 목탑이었나?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로전은 뭐야? 비로자나불을 모신 법당이다. 그래서 비로자나불 같은 경우는 화엄전, 그 다음에 대적광전이라고 해. 아, 화엄전이 비로전이구나. 그래서 대일열애불을 모셨다 하거든요. 대적광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극락전은 뭐예요? 극락전은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으로 무량수전, 미타전, 무량광불, 그 다음에 무량수불이라고 돼요. 극락전이 아미타불, 우리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게 뭐야? 극락 가는 거예요. 극락전이야. 미륵전은 뭐야? 미래에 온다고. 그래서 심지어 그랬잖아요. 궁예가 나는 미륵불이다. 나는 미래에 올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오실 미륵불을 모신 법당을 용화전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용화전이 미륵불이야. 미륵전이고, 그 다음에 미륵불을 모셨다고 해요. 그럼 미륵불이 뭐야? 미륵불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56억 7천만 년이 지난 후에 지나면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을 미륵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륵불이 온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세상 속세에서는 너무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언젠가는 미륵불이 오실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거야. 얼마나 희망적인 얘기냐, 그런 분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을 그 얘기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륵불로 자신을 미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다음 세계에 올 사람이라니까 나 믿어, 이렇게. 사실 이거 사입이나 마찬가지죠. 미륵 부처님은 아니잖아, 그분이. 그런데 혹세 무민하려면 내가 미륵불이다 해야 되는 거예요. 미륵전 있죠. 그 다음에 약사전 있어요. 약사열애불을 모신 대의왕불을 모신 그것이 약사전이라고 해요. 전가. 그리고 관음전 있죠. 그 다음에 지장전, 이런 것들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삼성각 같은 경우 요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산신 칠성 독성을 모신 곳으로 한국의 민간 신앙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불교의 나라다, 완전히 뭐 토속신앙의 나라다, 민간신앙의 나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불교 같으면서도 민간신앙이 들어와. 토속신이 막 있고, 완전히 신석기 시대부터 전래되어 온 신앙들인 거잖아요. 토테미즘, 애니미즘, 기억하세요? 샤머니즘, 그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셔서 여기 주요 건물에서 어떤 부처를 모시는가, 불상을 모셔놓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명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외워두시면 좋죠.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으로서 진신사리를 모신 곳은 오대산, 태백산, 영측산, 사자산, 설악산,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기타에 제가 넣어놨어요. 우리나라 신라의 3가지 보물, 요것도 문제에 아주 예전에 나온 적 있죠. 낙산사 동정, 그 다음에 와우정사, 3대 불전, 3대 불전 중요해요. 그리고 미륵사, 선원사, 백삼사 굉장히 선원사 같은 경우는 자꾸 나오는 이유가 팔만대장경이 지금 어느 절에 모셔져 있잖아요. 어느 절이에요? 그 절에서 있기 전에 선원사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원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옥 같은 경우 구석기는 막집, 신석기는 움집, 이거 완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집 졌다가 움집 졌다. 이거 국사 때 다 나온 얘기야. 청동기 때는 이렇게 약개판 움집, 삼국시대 쭉쭉 나가. 삼국시대에 특히 고구려에서 약탈을 해서 약탈한 그 물자들을 모아둔 창고를 뭐라고 했었죠. 뭐죠? 기억해내세요. 그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고려 있어요. 조선 있고 정주관 있고 우대기 있어요. 우대기 보면 여기 보면요. 607페이지에 보면은 타이포 나왔는데 우대기예요. 수우대기 아니에요. 우대기예요.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지우고 그 다음에 온돌 나오고 예전에는 온돌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최근엔 또 어쩐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궁이 있고 분엄이 있고 방골이 있고 계절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온돌은 그냥 원리가 그거예요.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열의 전도라고 나오죠. 방바닥 밑에 구들장을 데워서 그래서 윗목 있고 아랫목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막 저 어렸을 때는 아랫목에 뭐예요? 밥을 아버지 거 뭐 식구들 거를 넣어놓고 거기에 막 이불을 씌워서 뭐 놓기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구들장을 데워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스 중독도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연탄 중독. 왜냐하면 한반에 보면 연탄 중독 걸리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구들장이 길이 이게 뭐냐면 밑에 길을 가는 거예요. 부뚜막이 있잖아요. 제가 뭐 사진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부뚜막 있고 거기에서 연기가 나서 막 떼잖아요. 뭐 나무를 떼고 뭐 연탄 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가는 그 불길이 가는 길이야. 방 밑에가 그 구들장인 거야. 그 구들장에 이렇게 연기가 지나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연기는 계속 지나가는데 굴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연탄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기는 이유가 구들장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가스를 다 마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굴뚝이 잘 작동을 안 하는 경우야. 굴뚝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경복궁 갔는데 굴뚝 본 적 없는데 굴뚝 왜 안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굴뚝같이 보이지 않는 굴뚝 같은 너. 그래갖고 어때요? 옆에 아주 예쁘게 기둥 같은 게 서 있어. 항상 그 뒤쪽에 있어요. 각 전각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가 뭐 조금이라든 새던가 이러면 그 연기를 다 막고 그냥 자다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그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들 적에 잘 만들어야 하고. 아궁이 있죠. 분엄이 있죠. 고래 있죠. 그 다음에 개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꼬랑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길이 있는 거야. 방바닥 밑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그 길에 지나가면서 그 연기라든지 불길이 지나가면서 방이 따뜻해지는 원리인 거란 말이에요. 온돌 얘기를 왜 자꾸 하고 온돌이 뭐가 중요해서 문제에 나오냐 이거냐면 온돌은 부여, 고구려 다 있었던 거잖아요. 백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막 방을 데우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문화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온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야. 온돌이면 온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문화가 다 달라져요. 온돌이기 때문에 사실 방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방이 따뜻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방이 지금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외국 같은 경우는 방이 따뜻하진 않아요. 그냥 스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을 이유가 없어. 방바닥에 앉는 우리나라 같은 가옥 구조는요.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문화인 거야. 그러면서 방이 따뜻한데 넉넉하게 둘러넣어서 좀 지져야 지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야 이제 성이 풀려. 한 것 같단 말이야. 뜨뜻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방이 따뜻하지 않으면 뭐 지금은 뭐 나 보일러나 뭐 가스 보일러를 하지만 겨울에 외국을 가면 굉장히 싫어. 왜냐면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있어도요. 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스팀이 나와서 방이 따뜻한 거지 그 찬 린넨유의 그 이불에서 자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솜으로 된 이불이에요. 그러면 되게 차.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어디를 이제 회의를 갔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갖고 들어놓여 있는데 도대체가 그 한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달인데 너무 막 앞에는 너무 좋은 경치가 있는데도 들어넣어서 어디서 막 지지고 싶은 거야. 막 들어넣어서 막 따뜻하게 입고 싶은데 너무 차서 더 병이 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온돌 문화인 거예요. 그 문화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나는 거야. 단지 온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배운 사람들은 이게 문화라서 이거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딴 나라에는 없어. 그렇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다다미 방이잖아요.
화로 놓고 그냥 데워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나오는구나 정도는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이제 불상 나와요. 불상 기억하실 거고, 그 다음에 불상 같은 경우는 청동이죠. 아, 이게 하나 있어요. 불교 용어 중에 하나 이거 문제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판사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판사판, 그 다음에 여마미소, 그 다음에 야단법석, 이거 어때요? 불교 용어예요? 이판사판은 자포자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불교 용어예요. 여마미소는 뭐예요? 마음에서 마음에 담다 뭐 이런 뜻이야. 마음에서 전하다, 서로 마음이 통하다 이런 거야. 여마미소. 그쵸? 그리고 야단법석 뭐 이거 아유 야단법석 부리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 한자예요. 그냥 한글 아니에요. 완전히 뭐예요?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상태를 말하는 게 뭐예요? 야단법석이에요. 이거 다 불교 용어예요. 이것도 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잊지 않고 이제 멘션 한번 해드렸어요. 이런 것도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에서 나오는 문제들도 가끔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고구려의 불상 한번 보세요. 금동령과 칠연명, 열애합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아주 오밀조밀하고 아주 콤팩트한 느낌이 들거든요. 대표적이에요. 다음 페이지 백제불상, 서산 마해삼존 불상, 백제불상 하면 온화한 미소, 자비로움 이런 말이 따라 나와야 돼.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 석불주조했고요. 통일신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석굴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석굴암이 뭐뭐해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뒤쪽에 제가 해설로도 넣어놓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발해 나오죠. 고려 나오죠. 조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의 왕조의 캐릭터 특성에 따라서 불상의 캐릭터도 달라지는 거예요. 미륵전 나오죠. 기타 한번 보세요. 미륵전 나오죠. 신라시대의 걸작품,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든 불상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외워보세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데 특히 불상, 무슨 뭐 탑, 그 다음에 아까 나 뭐 석탁들 이런 것들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불구는 뭐예요? 절에서 쓰는 도구들인 거죠. 특히 범종 한번 보세요. 범종은 절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시각을 알릴 적에 범종이란 말 봤어요. 이것도 문제, 이거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범종은요, 나올 문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보세요. 통일신라 때 성독대왕 신종이라고 해서 에밀레종. 왜냐면 왜 에밀레냐면 이건 이제 사실은 근거는 없는데 그냥 설하기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얘기인데 하도 소리가 나는 좋게 나지 않으니까 종에서 만들 적에 시주를 받아서 스님이 시주를 받아서 이제 종을 만드는데 어떤 너무 가난한 집에서는 시주를 줄 게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시주로 바쳤어.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종을 만드는데 하나의 재료로 쓸 때 이거 너무 엄청난 얘기죠. 아무튼 간에 큰일 난 얘기인데 그 하나의 설화야. 그래서 이 에밀레종 한번 쳐보셔갖고 그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한번 치면요 끊이지가 않아. 계속 울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믿는 거지. 그 설화가 맞나 봐. 이게 어떤 인위적인 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소리가 아름답고 끝까지 이렇게 계속 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회자되면서 여기까지 설화가 온 건데 설마 그렇겠냐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성독대왕 신종이 굉장히 소리가 좋아요. 에밀레종이라기도 하고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리고 문제 또 자주 나오는 게 가장 오래된 종이에요. 이거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상원사 동종 이거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매번 문제는 이것도 또 틀려. 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아무튼 간에 종 얘기가 나오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두 개만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외우면 돼. 나 성독대왕 신종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성독대왕 신종 말고 상원사 동종을 외우세요. 그러면 성독대왕 신종은 안 외워도 될 수도 있어. 그쵸? 그리고 뭐 고려시대 내소사 범종, 봉은사 범종. 봉은사는 여기 강남에 있죠. 불구에 목어 있고 금고 있고 법고 있고 향로 있어요. 아, 지금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굉장히 문제들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요거 정도만 외우시면요. 다른 문제 다 외우실 수 있어요. 그쵸? 그림과 글씨 한번 보세요. 보면 그림과 글씨에서는요.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전기 때 화가, 조선 후기 때 화가 구분지어서 문제 많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삼국사 이거 이제 시기별 구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삼국시대는 고구려의 사신도, 수렵도, 신라의 천마총의 천마도, 아까 얘기했어요. 천마도, 천마총에서 출토된 말의 안장에 달아 늘어뜨린 장리예요. 말다래죠. 장리에 그려진 말그림으로써 뭐 기린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기마 인물도 신라 화가인 솔거 스님이세요. 스님이 이제 황룡사에서 그린 노송도, 그 다음에 관음보살상, 백제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사신도와 성숙도, 벽돌인 산수문정, 상경문정 굉장히 중요해요. 벽돌에 길상무늬를 이렇게 새겨놓은 거야. 그래서 그 백제강 가시면요, 그 기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단지 기와가 아니야. 벽돌 이런데 무늬를 아주 정말 화려하지만 또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거 다 유명한 그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상경문전 같은 경우는 산수문전이라고도 하는데 7세기 전반 쪽이에요. 그러니까 벽돌에 산의 경치를, 산 있죠. 산의 경치를 도형적으로 그 모양이 길상무늬 있잖아요. 길할 무늬들, 요런 길하는 무늬들을 막 도형을 아주 그냥 좀 뭐랄까 유니크하게 이렇게 그 어디서 그렇게 그런 거, 예전에 도안도 없었을 텐데 그걸 해놓은 거 보면 얼마나 미적 감각이 높냐 말이죠. 그래서 요거 다 외우시고, 그 말달의 그 장리 같은 경우는요, 가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자작나무에 하고 가죽이 같이 혼합된 게 그 장리 말달이에요. 그러니까 천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천마도는 고분이 아니야. 말달이야. 그 말, 보, 안장 비슷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셔서 통일신라 시대는 김충의 당에서 화가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고려 전기 때는 중요해요. 일영의 예성강도인데 이건 전해지지 않아요. 설경환수 산수화로 전해지지 않는데, 근데 고려 때 중요한 그림이에요. 고려 후기 때는 사군자, 그래서 고려 후기 때는 문인화란 말 제가 쓴 적 있어요. 교재에도 문인화가 뭐야? 전문적인 도화서 화원이 아니야. 그림쟁이가 아닌데 선비들, 이런 사람들,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 문인화를 그리면서 굉장히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셔서 불화는 당연히 유명하죠. 왜냐면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그리고 뭐 부석사, 조사당의 사천왕상, 공민왕의 천산대렵도와 인물화. 공민왕이요, 참 그림 잘 그리셨었죠. 재주가 많으신 분이란 말이야. 그쵸? 그리고 15세기 조선의 안견의 목유도원도, 그 안견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안견을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안견의 목유도원도가 나오면 이거는 꿈에서 신선을 보고 모티브를 얻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안평대군한테 안견이 얻은 거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안평대군을 떠올리면요, 안견은 조선 후기의 화가라는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평대군은 누구의 동생이냔 말이에요. 계유정난을 일으킨 세조의 동생이야. 그러면 안평대군은 결론적으로 누구의 아들이에요? 세종대왕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세종대왕이 조선 전기지 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문제가 안견이 조선 후기의 화가다 이렇게 나온 적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견의 목유도원도, 그리고 강희안의 고사간수도, 이상자의 송화보월도는요, 조선 전기 쪽 15세기예요. 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16세기는 사군자, 노비 출신 이상자의 송화보월도, 신사임동의 초충도. 이거 초충도 지금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이거를 전시를 안 해놓은데, 지금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이 초충도가 있었어요. 뭐예요? 신사임당은 그 벌레, 자연 친화적인 그 뭐 과일 이런 것들, 뭐 벌레 이런 거 그림 잘 그리셨었어요. 그래서 초충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럼 17에서 18세기는 진경산수화가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진경산수화하면 정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선의 인왕제색도 금강전도는 한양과 강원도를 방문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멍지를 방문해서. 그리고 진경산수화는 뭐냐면 실제 그림인 거야. 실제 산수화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경치를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게 말이 돼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상상 아니면 그림, 다른 사람의 그림을 보고 그걸 베껴서 그것이라고 썼단 말이야. 실제로 가서 보진 않았어. 그런데 정선 같은 경우는 실제 진경산수화를 그렸었단 말이야.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영향하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독자적인 그림의 화풍이에요. 그래서 표현 방식인데 자연스럽고 굉장히 역동적이죠. 왜냐하면 진짜 실제로 보고 그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위산은 진경산수화 보면요. 바위산은 선으로 그려요. 그 다음에 그 흑산은 묵으로 그려. 그러니까 딱 보면 진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경산수화 있다. 김홍도의 군산병도와 김득신의 풍속가 이거 다 외우셔야 돼. 그리고 17세기, 18세기 후는요. 신윤복이 나와야 돼. 신윤복의 양반과 부녀자의 풍속화인 회원풍속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윤복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쳐보시라고 그랬죠. 검색어. 쳐보면요. 항상 여자가 나와. 이분은 왜냐면 양반사에 대한 풍자도 하고 뭐 기녀에 대해서도 그리고 부녀자 풍속도를 그린 거 보면 정말 같이 그렸어. 정말 여자가 그린 섬세한 기법을 많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신윤복이라는 사람은 여자가 아닐까 상상하게도 돼요. 그래서 보면 신윤복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 보면 거의 다 남장 여자로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신윤복이 여자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이분도 도화서 화원이었고 김홍도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윤복이 여자라는 가정하에 모티브를 따서 드라마 영화를 많이 해서 신윤복 하면 남장 여자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기록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신윤복은 이런 그 같은 도화서 화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김홍도는 팀장이야. 책임자고 신윤복은 그의 제자야. 그런데 김홍도는 굉장히 서민적이기도 하고 한번 보세요. 이제 강세환과 김수철의 문화가 나오는데 아까 나온 김홍도 나오죠. 군산병도 이분 문제 많이 나와요. 정조 때 가장 총애받는 신하 중에 하나가 김홍도예요. 그래서 김홍도 보면 한번 보세요. 뭐 인물도 신선하 불화 뭐 여러 가지 했고 병진화첩 같은 경우는 그 단양 팔경의 도담삼봉, 사이남 이런 거를 보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밭가리, 씨름, 서당 이런 거 추수 뭐 이런 걸 많이 그리셨어요. 김홍도 같은 거. 그거는 왜냐하면 김홍도 같은 경우는 정조의 오른팔이자 거의 가장 가까운 신하였단 말이야. 정조는 굉장히 정치를 잘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서민들의 생활을 너무 궁금해하셨어. 근데 예전엔 사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홍도를 시켜서 가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정말 본대로 그려서 와서 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를 하는 차원에서 김홍도가 그 일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 인물화도 많고 완전 정조시대 문해부흥을 이끈 분이에요. 정조가 빨리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분도 이제 끝에는 별로 아름답게 돌아가시지 않아서 좀 비참하게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아무튼 간에 이분의 조금 더 신윤복보다는 굉장히 서민적이야. 신윤복도 여러 가지 뭐 시골 장터다고 서민생활 뭐 부녀자들의 생활 이런 거 많이 그렸지만 김홍도가 정조의 그 특명을 받아서 한 것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기름지죠. 아무튼 간에 김홍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김홍도의 대표작 하면 뭐 씨름, 서당, 그 사람 무슨 뭐 서당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밭가리 그래서 서당에서 보면 긴 담뱃대를 막 하고 뭐 양반들의 사회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담뱃대조차도요. 그게 다 긴 길이에 따라서 또 그것이 레벨이 나눠져요.
그 사람의 신분이 또 나눠진단 말이야. 김홍도의 대표작 하면 병진화첩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김홍도와 군산병도 썼다. 꼭 문제 나는 게 신운보, 김홍도 그렇게 같이 나요. 19세기 하면요 장승업이 나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조선의 3대 화가 하면요 신윤복 안 들어가요. 누가 나와야 돼? 안견, 그 다음에 김홍도, 그 다음에 장승업이요. 조선의 3대 화가. 그리고 강세왕 같은 경우는 김홍도의 스승이에요. 그렇죠? 서양화 기법을 도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지금 외우셔야 돼요. 분명히 문제가 그림이나 뭐 그런 게 나온다면 분명히 글씨 나오면 분명히 이 시대의 인물하고 짬뽕을 해놔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문인화가 19세기 문인화가 일시적으로 부활하기도 했는데 장승원의 뭐 군마도 추사 김정희 이제 추사체 글씨체에 대해서 나오죠. 완당세안도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화가들의 민화가 나오는 거예요. 민화가 는 건 뭐예요? 그냥 시중에서 이름 없이 떠도는 그림들이야. 그래서 뭐 해와 달, 나무, 꽃, 자연들을 많이 그린 것들이 민화 중에 많아요. 민화 중에 많이 뭐 아주 친근한 호랑이 그림 그 아주 친근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도 민화예요. 이름을 알 수 없어. 근데 굉장히 친근하고 서민생활 이런 것도 자연 친화적이고 뭐 동물 소재, 풍경 소재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요. 요거 보시고 잠깐 쉬고 할게요.